여러분, 대학 시절 MT를 어디로 가보셨나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수도권에서 청춘을 보낸 분이라면 한 번쯤은 강촌행 기차에 몸을 실었을 겁니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그 느린 완행열차, 창밖으로 북한강이 흐르고 객실안은 노랫소리로 가득했죠. 강촌역에 내리면 사발이라 부르던 사륜바이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촌은 한낮에도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거리로 변했습니다. 전성기 강촌에는 한 해 100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강촌역에 내리는 사람만 1980년대 약 40만 명. 그런데 2019년 그 숫자는 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정확히 10분의 1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추억의 관광지가 쇠퇴했다는 흔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텅 빈 거리가 강촌만의 풍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 절반이 넘는 지역이 소멸위험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강촌은 그 거대한 흐름에 가장 먼저 도착한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강촌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이름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강촌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금요일 오후에 청량리역, 배낭을 둘러맨 청춘들이 완행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강촌이었습니다. 좌석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통로까지 사람으로 빽빽했습니다. 어떤 칸은 가는 내내 노래방이 됐습니다. 누군가 기타를 꺼내 들었고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북한강이 흘렀습니다. 강을 따라 1시간 남짓 달리면 열차가 강촌역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면 한 무리의 청춘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플랫폼은 순식간에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또렷합니다. 전성기의 강촌을 찾은 사람은 한 해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하나가 그 많은 발걸음을 품었던 셈입니다. 강촌은 그렇게 MT의 성지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누구나 한 번은 강촌으로 향했습니다. 새학기, 선배와 후배가 처음 얼굴을 익히는 자리였습니다. 그건 청춘의 통과 의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역 앞 골목은 늘 북적였습니다. 펜션과 민박, 호프집 간판이 줄지어 불을 밝혔습니다. 밤이 되면 여기저기서 노랫소리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주인장은 단골의 이름을 외웠고 빈방을 찾기 어려운 주말도 많았습니다. 강변에서는 사바리를 빌려 탔습니다. 4바퀴 오토바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강가를 누겼습니다. 그 위에 올라탄 20살의 얼굴들이 환했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고 밤이 되면 강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짧기만 했습니다.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구곡포포는 2000년 한 해에만 38만 명이 찾았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던 출렁다리도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었습니다. 그 위를 걸으면 발밑이 출렁였고 그 흔들림조차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강촌의 거리는 사람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청춘이 모여들었고 떠날 때면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다들 다음 학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거리가 영원히 이렇게 북적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적이던 거리에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균열은 강촌의 상징에서 시작됐습니다. 출렁다리였습니다. 등선교라는 이름의 그 다리는 1972년 12월에 놓였습니다. 길이 277m, 국내 최초의 현수교였습니다. 강촌을 찾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건넜던 다리입니다. 발밑이 출렁이던 그 느낌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1981년 통행 금지됩니다. 1985년에는 결국 철거됩니다. 남아있던 교각마저 2011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리를 건너던 추억도 함께 지워졌습니다. 강촌의 첫 번째 상징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2015년 다시 다리를 놓긴 했습니다. 20억 원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길이 58m, 폭 2m였습니다. 옛 다리의 5분의 1 크기였습니다. 추억의 자리를 메우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새 다리 앞에서 옛 다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경춘선 복선 전철이 개통됩니다. 낡은 단선 기찻길이 빠른 복선으로 바뀐 겁니다. 더 빠르고 더 자주 다니게 됐습니다. 빨라진 건 분명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촌에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강촌역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 강촌역은 1.3km 떨어진 방곡리에 들어섰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던 역이 외곽으로 옮겨간 겁니다. 시내에서 멀어졌습니다. 차가 없으면 닿기 어려워졌습니다. 역에서 내려 바로 골목으로 향하던 동선이 끊어진 겁니다. 기차는 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차는 이제 강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역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강촌을 통과만 했습니다. 들렀다 머무는 곳이, 스쳐가는 곳이 됐습니다. 2012년 8월, 옛 역사는 레일바이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내려주던 역이 관광시설이 됐습니다. 역은 문을 닫았다지만 추억은 그 자리에 박제됐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80년 강촌역에서 내린 사람은 약 40만 명이었습니다. 그 수가 4만 명으로 주저앉았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10명 중 9명이 사라진 셈입니다. 거리는 그 숫자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셔터는 내려가 있습니다. 간판은 색이 바랬습니다. 사람으로 북적이던 골목에 이제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호프집도 민박집도 손님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노래방이 되던 그 열차도 그 거리도 함께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옮겨간 건 강촌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역을 옮긴 게 강촌을 죽인 거라면 같은 경춘선에 있는 가평과 청평은 왜 멀쩡할까요? 가평도 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청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들은 지금도 사람이 찼습니다. 유독 강촌만 무너졌습니다. 역 때문이라면 이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범인이 드러납니다. 역 이전은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강촌을 무너뜨린 건 강촌을 찾을 사람 자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강촌은 MT의 도시였습니다. 그 MT를 떠받치던 건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이 한 세대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000년에는 약 8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약 40만 명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MT를 갈 사람의 모집단, 그 자체가 반으로 접힌 겁니다. 줄어든 건 머릿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이는 마음도 함께 식었습니다. 대학 내일20대 연구소가 2019년에 낸 조사가 있습니다. 동기나 선후배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을 보겠습니다. 1999 학번은 33.3%였습니다. 그런데 2019 학번에서는 50.7%로 올라섰습니다.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쪽이 한 세대 만에 다수가 된 겁니다.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는 자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쪽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밤새 어울리려고 굳이 북한강까지 갈 이유가 점점 옅어진 겁니다. 남은 한 가지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떠날 곳이 강촌만 있는 게 아니게 됐습니다. 2024년 한 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이 2,872만 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돌아온 숫자입니다. 그중 일본에만 860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주말에 가볍게 비행기를 타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한때 강촌으로 향하던 청춘이 이제는 도쿄로, 오사카로 향합니다. 비슷한 비용에 비슷한 거리감으로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학생이 줄고 모이지 않고 떠납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강촌을 덮쳤습니다. 역을 옮긴 건 마지막 한 방이었을 뿐 강촌은 이미 안에서부터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신입생을 받아 MT를 떠나던 한 동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해부터 신입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동아리는 MT를 갈 수도, 갈 이유도 없어집니다. 강촌은 바로 그런 동아리가 전국에서 동시에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대성리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강촌과 함께 MT 성지로 불리던 대성리 역시 같은 시기 전철이 들어오면서 무너졌습니다. 둘은 같은 병을 앓은 겁니다.
그런데 가평과 청평은 달랐습니다. 그 동네들은 MT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위치, 펜션과 다른 관광 수요가 강촌의 빈자리를 메워줬습니다. 결국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강촌은 MT라는 단 하나의 손님에게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 손님이 사라지자 강촌도 함께 사라진 겁니다. 원인이 이렇게까지 분명한데 그렇다면 행정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강촌은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춘천시는 2024년 강촌리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여기를 다시 살려보자며 선을 긋고 예산을 붙이는 구역입니다. 규모는 총 250억 원, 이 가운데 국비 150억 원 확보를 추진하며 사업은 2029년까지 이어집니다. 청사진은 화려합니다. 강촌을 감성과 생태를 결합한 정원형 체류 관광지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상상 정원 스테이션이 들어서고 강촌천을 따라 생태 정원이 조성되고 강촌로는 가든 스트리트로 단장됩니다. 15년 동안 방치돼 있던 피암 터널에는 20억 원을 들여 미디어 아트를 입힙니다. 송국대학교 강촌 레일파크와 손을 잡았고 강촌 골목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촌은 지금 방치가 아니라 재생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에도 전문가들이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춘천에 이미 한 번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명동 닭갈비 골목을 포함한 8개 권역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 1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난 뒤에도 비어있는 가게는 여전히 많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낀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120억 원을 쏟았는데 거리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추진력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한때 기대를 모았던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기서 250억 원과 120억 원, 두 숫자가 겹쳐집니다. 더 큰 예산을 들이면 이번엔 다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추억을 복원하는 데 돈은 들지만 추억을 찾을 사람은 늘지 않는 결과로 끝날까요?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누구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담당자들은 분명 강촌을 살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 노력이 부딪힌 구조에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강촌으로 가야 할 대학생은 한 세대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MT라는 문화 자체가 사라지는 중입니다. 거리를 아무리 예쁘게 단장해도 그 거리를 채울 청춘이 오지 않으면 풍경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정원은 새로 만들 수 있어도 사람은 예산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50억 원을 들여 강촌천의 정원을 가꾸고 골목을 새 단장했습니다. 그런데 봄이 와도 그 거리를 걷는 발걸음은 예전의 10분의 1에 그칩니다. 가게 주인은 다시 셔터를 올렸다가 손님 없는 거리를 바라보다 또 한 번 셔터를 내립니다. 예산은 거리를 바꿀 수 있어도 사람을 데려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50억 원의 약속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이번엔 다를까? 그 질문은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촌의 진짜 무서운 점은 강촌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차례입니다. 다음 차례. 그 말이 막연하게 들리실 겁니다. 강촌은 추억이 깃든 한 시절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강촌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4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이 130호시입니다. 전체의 57%. 우리나라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곳에 강촌과 같은 신호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소멸 고위험 지역이 57고구입니다. 여기까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골 군 단위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에 새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 지역이 11곳인데 그중 8곳이 광역시 안에 있는 구와 군이었습니다. 부산 북구, 사상구, 해운대구, 동래구, 대도시 한복판에 그 해운대마저 진입했습니다.
소멸이라는 말이 더 이상 깊은 산골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이제 우리가 사는 도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촌이 속한 강원도는 어떨까요? 강원도의 소멸 위험 지수는 0.388입니다. 광역 단위 전체가 이미 위험권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가게의 셔터로도 나타납니다. 2024년 전국에서 문을 닫은 사업자가 100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점입니다. 2024년 음식점 폐업률은 18.2%, 5곳 중 1곳 가까이가 한 해 사이에 문을 닫았습니다. 강촌 골목의 셔터가 내려가던 그 장면이 지금 전국의 골목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폐업이 약 52만 건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네의 역세권은 5년 전과 같습니까? 늘 다니던 길의 상가에 비어있는 가게가 하나둘 늘지는 않았습니까? 아이들로 북적이던 학교가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촌의 텅 빈 거리는 곧 다가올 한국 전체의 예고편입니다. 광부들은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위험한 공기를 작은 새가 먼저 알아채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강촌은 우리에게 그 카나리아입니다. 가장 먼저 사람이 빠져나갔고 가장 먼저 거리가 비었습니다. 그 텅 빈 거리는 우리가 사는 도시를 향해 미리 보내온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촌이 왜 무너졌는지를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 옮겨간 것은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절반으로 줄어든 학령 인구였고 모이지 않는 세대였고 가까운 해외로 떠나는 발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 전국 130곳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0억이 투입돼도 사람이 늘지 않으면 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강촌의 텅 빈 거리는 곧 다가올 한국 전체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아직 신호등이 켜지지 않은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미 가게의 불이 하나씩 꺼져가는 단계입니까? 여러분 동네는 지금 어느 단계라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같은 흐름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도시들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다음에 무너질 곳이 어디인지 가장 먼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숫자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전국 석탄의 30%를 쏟아내던 도시, 지금은 아파트 한 채가 850만 원입니다. 자동차 한 대 값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평당 1억이 기본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원도 태백은 평당 100만 원입니다. 100배 차이가 같은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도시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70명씩, 지금 이 순간에도 태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인구는 36,988명, 전국의 모든 시 가운데 꼴찌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도시의 민낯을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남의 나라,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닌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자동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입니다. 한때 전국 석탄의 30%를 캐내던 도시였습니다. 전국의 광부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일자리가 넘쳤고 돈이 돌았습니다. 거리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돈이 함께 흘러넘치던 곳이었습니다. 한 시절 이 작은 도시는 대한민국의 보일러를 데우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시의 집값은 통장에 든 돈보다 쌉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서울의 일부 아파트는 평당 1억 원을 넘습니다. 같은 나라 태백의 노후 아파트는 평당 약 100만 원대입니다. 무려 100배의 격차입니다. 서울에서 한 평 살 돈이면 태백에선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사고도 남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값인지 한 유튜버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태백 동점동의 12평 아파트가 850만 원,
920만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잘못 본 가격이 아닙니다. 작은 차 한 대보다 집이 더 쌌습니다. 한 가족이 살던 보금자리가 중고차 한 대 값으로 매겨져 있었습니다. 웬만한 직장인 몇 달치 월급이면 집 한 채가 손에 들어옵니다. 평생 모은 자산이라 부르기엔 너무 낮은 숫자였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빚을 갚아가며 지키던 그 집이 이제는 헐값딱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집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때 10억 원을 호가하던 역세권 상가가 있었습니다. 목 좋은 자리, 누구나 탐내던 건물이었습니다. 그 상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시작 가격은 1억 9,500만 원, 한때 가격의 5분의 1 토막입니다. 그런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30억 원을 들여 지은 관광시설은 사람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큰 돈을 부었지만 찾는 발길이 끊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이렇게 싸졌으니 지금 사두면 이득 아니냐고요. 헐값에 건물 한 채 잡아두면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가격이 싼 게 아닙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850만 원이라는 숫자는 헐값이 아니라 수요가 통째로 사라진 도시의 비명입니다. 누군가 던지든 내놓아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값을 더 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깎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비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 값은 끝없이 바닥을 향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닙니다. 집값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백은 한때 사람이 넘치던 도시였습니다. 1981년 시로 출범할 때 인구는 11만 3,997명이었습니다. 1987년에는 약 1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 골목마다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태백의 인구는 36,988명입니다. 정점이던 12만 명에서 30여 년 만에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95년에 5만 9천 명, 그리고 지금은 3만 6천 명대입니다. 한 도시의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빠져나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일까요? 태백은 매달 약 70명씩 줄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한 달에는 156명이 사라졌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었습니다. 매달 70명, 작은 숫자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마을회관 하나가 통째로 비는 속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던 집, 다니던 가게, 아이들이 뛰놀던 골목이 함께 비어갑니다. 지금 태백은 전국의 모든 시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도시라는 이름을 단 곳 중에서 꼴찌라는 뜻입니다. 남은 사람들의 나이도 점점 많아집니다. 태백의 고령화율은 32%입니다. 강원도 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태백을 떠받치던 심장은 탄광이었습니다. 그 심장이 멈췄습니다. 장성광업소는 1936년부터 88년 동안 석탄을 캐냈습니다. 그 광업소가 2024년 6월 30일 문을 닫았습니다. 이듬해인 2025년 6월 30일에는 도계 광업소마저 멈췄습니다. 나라가 운영하던 마지막 탄광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도시의 심장이던 탄광이 멈추자 피가 돌지 않았습니다. 일할 곳이 사라지니 젊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짐을 쌌습니다. 청년이 떠나면 아이가 줄고 아이가 줄면 학교가 닫힙니다. 그렇게 도시는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한 언론은 이 상황을 두고 정책적 인재라고 진단했습니다. 탄광이 문을 닫는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할 일자리를 제때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사람의 발길이 아니라 행정 서류 위에서 벌어집니다. 사라지는 도시를 돕기는커녕 정부 지원은 오히려 태백을 밀어냅니다. 왜일까요? 매달 70명씩 사람이 빠져나가는 도시, 인구는 이미 3만 7천 명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이런 도시일수록 정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라지는 도시를 돕기는커녕 정부 지원은 오히려 태백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구도 적은데 왜 지원을 못 받나? 그럼 그냥 군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태백의 진짜 정체가 숨어 있습니다. 태백은 지금 2번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제는 인구입니다. 우리 법은 시가 되려면 인구 5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태백은 이미 5만 명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입니다. 바로 이 시라는 이름표 때문에 인구가 적은 분을 돕는 사업에서는 통째로 까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주는 시범지원금입니다. 이건 분 단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백은 신청 자격조차 없습니다. 두 번째 배제는 더 황당합니다. 태백은 읍과 면이 하나도 없이 동으로만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을 돕는 사업에서도 또 빠집니다. 보건소 시설을 고치고 장비를 들여놓는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 이건 읍과 면, 외딴 지역이 대상입니다. 동만 있는 태백은 여기서도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키가 작은데 어른표를 끊었다는 이유로 어린이 할인도 경로 할인도 모두 못 받는 셈입니다. 이름표 하나 때문에 도시 하나가 지원줄에서 통째로 까져 있습니다. 이 부조리는 옆 동네와 비교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바로 옆 정선군. 인구는 태백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선은 군이라는 이유로 농어촌 지원 대상이 됩니다. 태백은 시라는 이유로 배제됩니다. 같은 위기, 비슷한 한 인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군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시를 군으로 강등시키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를 군으로 내리는 법적 근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는 한 자동으로 내려갈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내려가면 되지 라고 말했던 그 길은 사실 처음부터 막혀있는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인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설령 길이 있다 해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쉽게 시 자리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공무원 정원이 줄고 예산이 깎이고 무엇보다 도시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강등이 아니라 전환에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을 고쳐서 태백 안에 읍과 면을 새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도시인 동과 농촌인 읍과 면을 한 시에 함께 두는 형태로 바꾸는 것. 이렇게 하면 시지위는 그대로 두면서도 농어촌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8월 이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게 태백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읍과 면이 없어 똑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도시, 동해시도, 속초시도 같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름표 하나 때문에 지원에서 밀려난 도시는 지금도 조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도시가 줄에서 빠지는 동안 그 빈자리를 떠받치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세금입니다. 이건 멀리 떨어진 한 도시의 사정이 아니라 우리가 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새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표 하나로 도시 하나가 통째로 배제되는 이 풍경, 우리에게는 낯설고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사실 이미 한 나라에서 끝까지 가본 시나리오입니다. 이름표 하나 때문에 줄에서 통째로 빠진 도시, 여기까지 보고 나면 한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건 태백이라는 도시 하나의 유난스러운 불운인가? 아니면 누구든 같은 길을 가면 똑같이 도착하는 종착역인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 나라가 그 끝까지 가봤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유바리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때 석탄으로 번성한 탄광 도시였습니다. 1960년대 인구가 11만 6,908명, 그런데 2010년에는 1,922명이 됐습니다. 약 10분의 1로 무너진 겁니다. 도시 하나가 사실상 통째로 비어버린 셈입니다. 시작은 태백과 똑같았습니다. 1990년 마지막 탄광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를 떠받치던 산업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자 유바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도시를 살려보겠다며 관광과 테마파크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탄광이 떠난 빈자리를 관광으로 메울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결과는 빚이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약 353억엔의 부채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2007년 유바리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재정재건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쉽게 말해 빚이 너무 많아 나라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스토이의 재정이 무너진 거죠.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재정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더 빠르게 떠났습니다. 남은 건 떠날 수 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재정이 무너진 뒤 유바리의 고령화율은 약 44%까지 치솟았습니다. 주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인 도시, 일본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보입니다. 탄광이 닫힌다, 도시를 살리겠다며 관광에 무리하게 투자한다, 재정이 무너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빠르게 빠져나간다. 유바리가 걸어간 4단계입니다. 자,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태백을 다시 보겠습니다. 탄광은 이미 닫혔습니다. 그리고 태백에는 지금 130억 원을 들이고도 텅 비어있는 관광시설이 있습니다. 유바리가 빠졌던 바로 그 두 번째 단계, 관광이 탄광의 빈자리를 메울 거라는 똑같은 착각. 태백망이 아닙니다. 강원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2조 3,66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폐광지 경제를 떠받치는 건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입니다. 카지노 매출의 일부를 떼어 폐광도시를 돕는 기금이 있는데 강원랜드가 지금까지 낸 돈이 누적 2조 5,859억 원에 이릅니다. 도시 하나가 카지노 한 곳의 매출에 사실상 매달려 있는 구조입니다. 유바리의 4단계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탄광 폐쇄, 무리한 관광 투자, 재정 위기, 인구의 가속 이탈. 태백은 지금 그 두 번째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데자뷰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시나리오. 한쪽은 이미 끝났고 다른 한쪽은 같은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태백 한 도시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국이 같은 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의 맨 앞에 태백이 서 있을 뿐 그 뒤로 당신의 동네가 있습니다. 일본 유바리가 걸어간 그 길을 태백이 지금 똑같이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게 태백 한 도시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새 기준으로 따져보니 전국 시군구의 27%가 소멸 위험에 들어갔습니다. 222곳 중에 62곳입니다. 4곳 중 한 곳이 태백과 같은 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태백은 특별히 운이 나쁜 도시가 아닙니다. 그저 가장 먼저 도착한 미래일 뿐입니다. 지도 위에 빨간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고 그 번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태백은 탄광에서 가장 먼저 울린 경보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믿기 힘든 사각지대가 드러납니다. 태백은 이렇게 위험한데도 정부가 공식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 명단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도시가 정작 위기도시를 돕는 명단에서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 한 줄짜리 명단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명단에 든 89곳은 고향사랑 기부제로 평균 7억 6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명단에 없는 도시는 평균 4억 5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름표 하나의 차이가 다시 본의 차이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일까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지방에 부모님 집이 있거나 물려받을 땅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집과 그 땅의 값이 어느 날 85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도시에서는 사겠다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태백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 여러분의 고향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도시 하나가 무너진다고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도시를 떠받쳐야 합니다. 줄어든 주민이 내는 세금만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 국민의 세금을 걷어 형편이 어려운 도시에 나눠줍니다. 사라지는 도시가 늘어날수록 그 부담은 결국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깨로 옮겨옵니다. 셋째, 여러분의 노후입니다. 은퇴하면 한적한 지방에서 살아보겠다.
한 번쯤 그려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떠난 도시는 병원이 문을 닫고 버스가 끊기고 가게가 사라집니다. 막상 가서 살려고 보면 선택할 수 있는 동네 자체가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소멸은 먼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선택지를 좁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태백의 이야기는 동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깝다, 딱하다, 그렇게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자산이고, 여러분의 세금이고, 여러분의 노후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줄의 맨 앞에 태백이 서 있을 뿐 그 뒤로 길게 늘어선 도시들 어딘가에 여러분의 고향이 있습니다. 자, 850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집은 그저 시작이었습니다. 그 집값을 무너뜨린 건 매달 70명씩 사라지는 사람들이었고 사람이 떠난 자리에 도시를 지킬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도와야 할 제도는 이름표 하나가 다르다는 이유로 태백을 줄에서 통째로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일본 유바리가 한 발 먼저 끝까지 걸어간 길에서 똑같이 보았습니다. 탄광이 멈추고 무리한 관광 투자가 이어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사람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 정해진 순서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태백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미래일 뿐, 그 뒤로 전국의 4분의 1이 같은 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 어딘가에 여러분의 고향이, 부모님이 계신 그 도시가 함께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혹은 부모님이 계신 그 도시는 정말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태백 다음 차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동네 이야기 하나가 같은 고민을 안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는 가장 큰 정보가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지도 위에 어디가 위험한지를 그려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도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